차가운 바람이 부는 마포대교 위. 준호는 난간을 꽉 잡았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죠. 한강의 검은 물결이 아래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준호의 입술이 떨렸어요.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준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준호의 진짜 사랑은 나무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목공예에 빠져 살았어요. 준호야, 너 정말 미쳤구나.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준호는 나무를 만질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나 플라스틱과는 달랐어요. 나무는 따뜻했고 숨을 쉬었죠. 대학 시절 친구 태민도 그런 준호를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목공방 차리자. 내 실력이면 충분해. 태민의 제안은 달콤했어요. 둘은 의기투합했죠. 그렇게 나무와 사람이라는 작은 목공방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준호의 섬세한 손길로 만든 가구들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죠. 동네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도 인테리어를 맡겼어요. 이번 달 매출 봤어? 대박이다. 태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행복했어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태민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자주 자리를 비웠고 통화를 할 때면 목소리를 낮췄죠. 준호는 그저 사업이 커지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느 날 아침 태민이 남긴 쪽지가 전부였습니다. 작업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고객 명단도 계약서도 심지어 공구들까지 사라졌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대출금 상환 독촉장입니다. 준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수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태민이 준호의 도장을 위조해서 만든 빚이었죠. 이건 사기잖아요. 준호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모든 게 준호의 책임이었어요. 태민은 이미 연락이 끊겼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죠. 법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작업실도 도구도 심지어 준호가 아끼던 개인 물건들까지 다 넘어갔어요. 저 사람이 바로 그 사기꾼이래. 친구 등쳐먹은 놈이라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준호는 완전히 혼자가 됐죠. 그렇게 마포대교까지 왔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 준호의 몸이 조금씩 난간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준호가 돌아봤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죠. 숨이 차서 헐떡거렸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여성이 담배를 들어 보였어요.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담배 안 피워요. 아, 그렇군요. 저도 사실 끊은 지 5년이 넘었는데. 여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난간에 기댄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죠. 춥죠? 이런 날씨에 여기 서 있으면. 저도 예전에 자주 왔어요. 이 다리에. 여성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이소영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교사였었죠. 소영은 난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5년 전이었어요. 제가 담임을 맡은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죠. 제 부주의 때문이었어요. 준호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했어요. 아이는 다행히 살았지만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했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에 왔죠. 지금 당신처럼. 소영이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어요. 그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대신 다른 길을 찾았어요. 선생님을 그만두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영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을 녹였죠. 친구한테 배신당했어요. 같이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다 빼앗기고 빚만 남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사기꾼이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요. 저는 믿어요. 소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말을 왜 믿어요? 상처받은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소영이 손을 내밀었어요. 일단 여기서 내려오세요. 따뜻한 거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는걸요. 소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죠. 준호는 소영의 손을 바라봤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준호는 천천히 난간에서 몸을 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영이 재빨리 준호를 붙잡았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소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리를 걸어 내려갔어요. 차가운 바람은 여전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죠. 김밥 천국의 노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시간이라는 글자가 유독 밝게 빛났어요. 소영이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준호를 감쌌습니다. 아주머니, 김치찌개 2개요. 소영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몸에서 한강의 차가운 냄새가 났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 다리 위에 있었다는 게요. 소영이 물컵을 건넸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렸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에 넣을 수가 없었죠.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급할 거 없어요. 소영이 자신의 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그 모습을 보니 준호도 용기가 생겼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목공예를 했다고 했죠? 네, 어떤 걸 주로 만들었어요? 준호의 눈빛이 잠시 살아났습니다. 가구요. 주로 테이블, 의자, 책장 등을 주문 제작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요. 소영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일에 대해 얘기하니 가슴이 뭉클했죠. 나무마다 성격이 달라요. 참나무는 단단하고 소나무는 부드럽죠.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만들면 이런 얘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계속 얘기해요. 듣고 싶어요. 소영의 진심 어린 눈빛에 준호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가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무의 결을 잇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금방 망가지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교사 시절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각자의 결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봤던 거죠.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그 다리에서 내려왔을 때 누군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손이 되고 싶어요.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소영의 질문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는 봉사센터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임시로 쓰셔도 돼요. 아니, 그건 너무... 거절하지 마세요. 저도 도움받았을 때 그랬거든요. 소영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봉사센터는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희망의 손길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여기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준호 씨도 이제 그 중 한 명이고요. 좁은 방에는 간이 침대와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푹 쉬세요. 소영이 나가려다가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혹시 일하실 생각 있으세요? 일이요? 제가 아는 재활용센터에서 사람을 구한대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혼자 남은 준호는 침대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죠.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몇 시간 전과는 확실히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소영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와 빵이 들려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다리 밑에서 자던 날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재활용센터는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큰 창고 같은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새 생명 재활용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분이에요. 덩치 큰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인상은 무서웠지만 눈은 따뜻했죠. 박준호 씨? 소영 씨가 많이 얘기하시더군요. 김덕수 사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악수했어요. 일은 힘들어요. 폐가구랑 폐자재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버려진 가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부서진 의자, 깨진 테이블, 낡은 책장. 어때요? 많죠? 덕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준호는 가구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것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정성으로 만들어졌을 텐데요. 여기 직원들 소개할게요. 다들 나와봐. 3명의 사람이 나왔어요. 모두 40-50대 남자들이었죠. 저는 최영수예요. 여기서 일한 지 3년 됐어요. 전병호입니다. 잘 부탁해요. 김민재예요. 막내였는데 이제 후배가 생겼네요. 다들 거칠어 보였지만 웃는 얼굴은 순박했어요. 준호도 어색하게 인사했죠. 네, 박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첫날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가구를 옮기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준호만 없었죠. 아직 준비 못했구나. 내 거 나눠 먹자. 영수가 김밥을 건넸어요. 병우와 민재도 반찬을 나눠줬죠. 고맙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따뜻함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몰랐으니까요. 점심을 먹으며 준호는 버려진 목재들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 중에는 아직 쓸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저거 버리는 건가요? 다 태우거나 버려. 왜? 민재가 대답했어요. 준호는 일어나서 목재 더미로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아직 단단했어요. 결도 살아있었죠. 이런 건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의식 중에 디자인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작은 소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죠. 뭐 만들 생각이야? 덕수 사장이 다가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소영 씨가 말했어. 목공예 하던 사람이라고. 덕수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
어차피 버릴 거니까.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자 소영이 데리러 왔습니다. 첫날 어땠어요? 좋았어요. 사람들도 좋고요. 준호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어요. 소영이 미소를 지었죠. 다행이네요. 저녁 같이 먹을래요?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준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목재 얘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였죠.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작은 거요. 연필꽂이 같은. 만들어 봐요. 소영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도구도 없는데. 방법을 찾아보죠.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날 밤 준호는 봉사센터로 돌아와서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연필꽂이 디자인이었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고 여렸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조금씩 목재를 다듬었어요. 손에 쥔 건 녹슨 칼 하나뿐이었지만 정성을 다했죠. 드디어 완성된 연필꽂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투박했지만 나름의 멋이 있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소영을 기다렸습니다. 소영 씨, 이거. 준호가 수줍게 연필꽂이를 내밀었어요.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걸 만드신 거예요? 소영이 연필꽂이를 받아들었어요. 손으로 천천히 만져봤죠. 표면은 거칠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본 거. 별거 아니라뇨. 이건 특별해요. 준호 씨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소영이 연필꽂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재활용센터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만든 연필꽂이를 본 동료들이 놀랐죠. 와,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거야? 영수가 감탄했어요. 병우와 민재도 신기한 듯 들여다봤죠. 대단한데?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덕수 사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호 씨. 작업 공간이 필요하면 창고 한쪽을 써도 돼요. 정말요? 물론이죠. 대신 본업에 지장 없을 정도로만.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제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있었죠. 덕수는 간단한 공구들도 빌려줬습니다. 낡았지만 쓸만했어요. 준호는 감격했죠. 점심시간과 퇴근 후 준호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버려진 목재들이 그의 손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책갈피, 컵받침, 작은 보석함. 하나둘씩 작품이 늘어났죠. 준호야, 이거 봐봐. 민재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요. 내가 SNS에 올렸더니 반응이 장난 아니야. 화면에는 준호의 작품 사진이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나 달려 있었죠.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가격이 얼마예요? 주문 제작도 가능한가요? 준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원한다니요. 이거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병우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 준호를 소영이 격려했어요. 두려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계속 숨어 있을 순 없잖아요. 만약 또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소영의 말에 힘을 얻은 준호는 조금씩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의 지인들부터였죠. 첫 주문품을 전달할 때 준호의 손은 떨렸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죠. 정말 마음에 들어요. 기대 이상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준호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동네 카페에서 준호 씨 작품을 전시하고 싶대요. 전시요? 내일 리사이클 아트라는 주제로 한 달간 전시할 계획이래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전시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준호는 밤낮 없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에 혼을 담았죠. 너무 무리하지 마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준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괜찮아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준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전시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준호야, 익숙한 목소리에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태민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태민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준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정말 너구나. 여기서 뭐 하니? 태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준호야, 나 정말 미안해. 그때는 정말. 꺼져!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보상할게. 내가 다. 필요 없어! 준호가 돌아섰어요. 하지만 태민이 팔을 잡았죠.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용서해줘. 용서! 네가 뭘 했는지 알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태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고마워. 준호의 말에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난 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준호가 소영과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다가와 준호 옆에 섰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민은 비참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잘했어요. 소영이 준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힘들었죠?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준호는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전시회 준비는 계속됐습니다. 준호는 더욱 열정적으로 작품을 만들었죠.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창작의 원동력이 됐어요. 버려진 나무들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마치 준호 자신처럼요. 이 작품들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준호가 소영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컵받침은 오래된 학교 책상으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학생들의 꿈이 담겨 있었겠죠. 이 액자는요? 낡은 창문틀이었어요. 누군가의 추억을 담았던 창문이요. 소영은 감동했습니다. 준호의 작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죠. 전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점검을 하며 긴장했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소영의 따뜻한 격려에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 씨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작업실을 비췄어요. 준호의 재능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그날부터 준호는 특별한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의자라는 이름을 먼저 정했죠. 재활용센터 곳곳을 돌며 재료를 찾았습니다. 버려진 학교 의자, 낡은 공원 벤치, 카페에서 쓰던 낡은 의자들. 각각의 나무에는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 의자는 30년 된 초등학교에서 왔어요. 덕수가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앉아서 꿈을 키웠겠죠. 준호는 의자를 쓰다듬었어요. 나무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나무들을 하나로 합치는 건 까다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나무들이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준호가 소영에게 설명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이 계속됐어요. 동료들도 걱정했죠. 준호야, 좀 쉬면서 해. 영수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요. 나무를 깎고 다듬고 연결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늘어갔지만 준호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죠. 어느 날 밤 소영이 야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김밥이에요.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준호가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소영은 진행 중인 작품을 바라봤죠. 정말 아름다워요. 이 의자에 앉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희망이 생기겠죠.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앉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드디어 의자가 완성됐습니다. 서로 다른 나무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이었어요. 낡았지만 품격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아름다웠죠. 버려진 것들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 준호가 작품 설명서에 적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전시회 당일 아침,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돼요? 소영이 물었어요. 네. 무서워요. 당연해요. 하지만 준호 씨는 할 수 있어요. 재활용센터 동료들도 모두 왔습니다. 정장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응원이었죠. 우리 준호 최고. 민재가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다들 웃으며 격려했죠. 전시장에 들어서자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희망의 의자는 단연 눈에 띄었죠. 관람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 의자 특별하네요. 폐목재로 만들었다고요? 믿기지 않아요.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어요. 준호는 뒤에 서서 지켜봤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다가왔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품을 설명했죠. 이 의자의 등받이는 30년 된 초등학교 의자예요. 좌판은 공원 벤치였고 다리는 오래된 카페 의자였죠.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각의 나무가 가진 상처와 이야기를 그대로 살렸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한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왜 의자를 만들었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의자는 쉼을 주잖아요. 지친 사람들이 잠시 앉아 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곳이죠. 저도 그런 쉼이 필요했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시상식 시간이 다가왔어요. 준호는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에 땀이 났죠. 오늘의 대상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희망의 의자 박준호 씨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준호 씨, 준호 씨. 소영이 흔들어서야 정신이 들었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트로피를 받는 손도 떨렸죠.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선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관객석에 소영을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는 그녀를 보자 말이 나왔죠. 저는 한때 모든 걸 잃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죠. 전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해줬죠. 준호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의자처럼 버려진 것도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소영에게 달려갔어요. 해냈어요. 준호 씨가 해냈어요. 소영이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동료들도 달려와 축하했죠. 우리 준호 정말 자랑스러워.
덕수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수, 병호, 민재도 환하게 웃었죠. 그때 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축하해, 준호야. 태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잠시 태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고마워, 이제 정말 괜찮아.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많았죠.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였어요. 소영 씨, 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제 그만해요. 몇 번을 감사하는 거예요? 소영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햇살 속을 걸었어요. 희망의 의자는 전시장에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트로피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요. 수상 이후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문이 쏟아졌고 여러 곳에서 작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민에 빠졌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준호가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 씨는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목공예를 통해서요. 소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밤새 계획을 세웠어요. 희망공방이라는 이름도 정했죠.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을 찾아갔어요. 관장님은 놀라워했죠. 정말 무료로 가르치신다고요? 내 대신 재료는 후원받고 싶어요. 준호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죠. 덕수도 큰 도움을 줬어요. 우리 센터 폐목재는 얼마든지 써. 동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영수는 홍보를, 병호는 공구 정리를, 민재는 SNS 관리를 맡았죠. 드디어 희망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수강생은 5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실직한 지 2년 됐어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박영이에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아이 키우는데 뭐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한부모 엄마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정민이에요.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탄 청년이 수줍게 말했어요. 준호는 그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도 모든 걸 잃었던 사람이에요. 준호가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수강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나무는 정직해요. 정성을 들인 만큼 보답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서툴지만 모두 열심이었어요. 철수 씨, 힘 조절을 잘하고 있어요. 영희 씨,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정민 씨,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요. 준호는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지도를 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소영은 수강생들의 상담을 맡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했죠. 힘들 때는 언제든 찾아오세요. 소영의 따뜻함에 수강생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웃음을 되찾았고 영희는 자신감이 생겼죠. 정민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정민이 만든 펜꽂이는 독특했습니다. 휠체어 바퀴 모양이었죠. 내 다리는 불편하지만 손은 멀쩡하잖아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선생님, 저 취직했어요. 철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가구 공장에 합격했다는 거였죠. 목공의 경력이 도움이 됐대요.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희망 공방의 첫 성공 사례였으니까요. 영희도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저도 수공예품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정민은 장애인 작업장에서 강사로 일하게 됐죠. 1년이 되던 날 준호와 소영은 수료식을 준비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수료생이 나왔어요. 그중 10명이 취업에 성공했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준호야, 축하해. 태민의 손에는 큰 상자가 들려 있었죠. 이게 뭐야? 고급 목공 도구 세트야. 희망 공방에 기부하고 싶어. 준호는 놀랐습니다. 태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태민아. 두 사람은 진정한 화해를 했습니다. 5년 후 희망 공방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여러 지역에 분원이 생겼죠. 올해의 사회공헌상 박준호 씨. 큰 무대에 선 준호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떨림이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을 수 없어요. 준호가 소영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제 생명의 은인이자 동반자예요.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무대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함께 만든 새 프로젝트 현장으로 갔어요. 지역 아동센터를 위한 놀이터였죠. 우와, 멋져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놀이기구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죠. 석양이 놀이터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한때 끝이라고 생각했던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만났다는 게 기적 같았죠. 버려진 나무가 아름다운 가구가 되듯 상처받은 사람도 다시 빛날 수 있었어요. 서로를 믿고 손을 잡아준다면 말이죠. 희망 공방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찾았어요. 그리고 준호와 소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며 희망을 전하고 있었죠.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소영 씨처럼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길과 관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소중함을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삶의 기적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이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인생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